안녕하세요. 앞에서는 건강통계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 통계표가 보여주는 국민 건강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출생 시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령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명의 장기적인 추이를 통해 연령대별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 통계는 인구 통계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 장에서는 그 변천의 배경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림 1은 20세기 초부터 기대 수명의 장기 추이를 보여줍니다. 비교를 위해 비슷한 시기 미국민의 출생 시 기대 수명 추이도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출생 시 기대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의 질병에 따른 높은 영유아 사망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미국의 기대 수명 추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최고였으나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위생과 전염성 질병의 문제가 만연하였습니다.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출생 시 기대 수명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기 기대 수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으나 해방 직후까지 40세 중반에 머물렀던 것은 식민지기 조선의 위선과 질병 환경 그리고 의료 기술이 19세기 말 미국의 경험만큼 취약했고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기대 수명의 개선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이 50세를 넘어선 것은 1956년이며 미국은 1905년 전후에 기대 수명이 50세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기대 수명 수준은 미국보다 약 50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년이 지난 1970년에 한국의 기대 수명은 60세를 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60세를 넘어선 것은 1905년에서 25년이 지난 1930년이며 한국과 미국의 격차는 4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70세에 다다른 것은 한국은 1990년, 미국은 1955년경으로 그 격차는 다시 3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한국의 기대 수명은 미국을 추월하였고 2010년에는 80세를 넘어서게 됩니다. 미국의 경험을 보면 기대 수명이 50세를 넘어 60세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의 질병의 퇴치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세균 이론의 등장과 보급으로 각종 유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감염 예방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개인위생 캠페인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10년대 대대적인 기생충 구제 사업과 1920년대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질병 퇴치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의 보급 등 보건 인프라 구축도 질병 퇴치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기대 수명이 60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험은 20세기 초 미국 경험과 대동소이하였습니다. 위생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계몽활동, 영양 개선 사업, 예방 접종 사업, 기생충 구제 사업, 그리고 전국 보건소 설치와 공중보건 활동의 제도적 기틀 마련 등의 활동은 1950년에서 1970년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영유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고 기대 수명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대 수명이 60세를 넘어 80세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위의 질병의 퇴치와 더불어 청장년층의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진보된 이 의료기술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험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자본 확충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955년 시작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 구축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을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 국제협력본부의 한국 원조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의료진 77명에게 4년 동안 미네소타 대학에서 의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6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의 많은 의료진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지만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명실공히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진국의 기대 수명과 사망률의 장기적인 변천은 그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균 이론 등장에 따른 질병 퇴치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만성적 치료 기술의 발전에 바탕을 둔 수명 연장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역시 동일한 과정을 겪으며 기대 수명이 상승하였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놀라운 속도로 국민 건강 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지속된 질병 퇴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의료 인프라 구축과 보다 많은 의료 혜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도입과 확대의 결과였습니다. 식민지기는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2에서 제시한 질병 추이에 따르면 연간 약 5만 명의 조선인들이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에 의해 사망할 정도로 식민지기 위생 및 질병 환경 그리고 의료기술이 극히 취약했습니다. 특히 1918년에서 1920년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1918년은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고 조선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922년 발간된 일본 내무성 위생국의 유행성 감기에 따르면 조선인 인구의 44.3%에 달하는 77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고 약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림 2의 A 그래프는 1918년 전체 사망자 수 중 감염성 및 기생수증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 비중이 30%대에 육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19년부터 1920년에는 콜레라가 유행하여 각각 1만 6,617명, 2만 4,045명의 조선인이
감염된 것으로 조선총독부는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서 1920년 겨울에는 약 43만 명이 제2차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어 이 중 4만 4,09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00년간 감염성 질병 부담과 질병 퇴치 노력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의 B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디프테리아, 성홍열, 발진티푸스 등 6가지 주요 감염성 질환의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의 장기 추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감염성 질환들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발병자 수를 취합하여 통계연보에 보고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법정 전염병으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습니다. 발병률 추이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민지기 조선인의 발병률이 광복 집정까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위생과 질병 환경이 취약해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20년에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콜레라 발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식민지기 사망 및 전염병 통계 자료의 불완전성 때문에 실제 질병 문제의 심각성이 과소 또는 과대에 추정되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1950년대 중반 발병률이 매우 낮아졌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원조 기관들의 질병 퇴치 지원의 결과로 보입니다. 셋째, 주요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은 1960년대에 다시 급증하였고 1970년대를 거치면서 아주 빠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1960년에서 1970년대에 걸쳐 진행된 위생 개선 캠페인, 영양 개선 사업, 예방 접종 사업, 기생충 구제 사업 등 질병 퇴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넷째, 1980년대 이후 주요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은 거의 사라졌으나 간혹 이들 질병이 다시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됩니다. 2000년 전후로 세균성 이질의 유행이나 최근 성형열의 유행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1군 법정 감염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장티푸스는 연평균 200명이 감염되고 있으며 세균성 이질은 2000년 전후로 급증한 경험이 있습니다. 2군 법정 감염성 질병 중에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등의 발병률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3군 질병 중에는 결핵, 쯔쯔가무시증 등의 유병자 수가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유행하고 있고 이제는 퇴치되었다고 생각되는 감염성 질환이라도 예방 노력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병 환경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는 영유아들입니다. 식민지기 영유아 사망률을 추계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아직 출생 및 사망 등록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률 산식의 분자인 사망자 수가 상당히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생자 통계 역시 보고 누락으로 과소 추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변수의 과소 추계 정도가 높은가에 따라 사망률 추정치와 추이도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망률 추계를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출생 1년대의 영아 사망률이 출생 1000명당 100명 수준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영아 사망률도 20세기 초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당시 열악했던 위생과 질병 환경의 취약성을 잘 반영합니다. 한국은 1960년부터 1970년대를 거치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는데, 이 기간 위상 개선과 질병 퇴치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유해 질병은 오염된 식수를 통해 감염되는 장티푸스였습니다. 정수된 식수 제공을 위한 상수도 사업과 식수원 보호를 위한 하수도 사업은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960년까지만 해도 인구 중 상수도 혜택을 받았던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로 인해 한국은 이 시기 상수도 시설을 자생적으로 확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1960년대 미국과 독일 등의 차관에 의한 정부 재정 융자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수도 확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 상수도 보급률은 40%대로 1990년까지는 80%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상수도 인프라 확충은 1980년대까지 장티푸스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상수도 보급의 이 같은 질병 퇴치 성과는 20세기 초 미국의 상수도 보급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분석되었으며, 질병 퇴치의 경제적 편익은 상수도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출생 시 기대 수명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본 후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질병 퇴치 노력 및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기대 수명의 장기적 추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